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강의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를 공유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혜성이라고 하고요. 뭐 강의하기보다는 제가 능률협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어찌 보면 후배님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울리나요? 괜찮습니까? 울린다. 울리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를 다 같이 키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응답도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찌됐든 오늘은 뭐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능률협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후배님들하고 같이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본부장님들이신가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들이세요? 본부장하고 직원들 다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예. 조윤희 그룹장만 제가 아는 얼굴이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저는 능률협회 96년도부터 2003년, 4년까지 능률협회 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를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7년 차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스텝 출신으로 시작을 했죠. 능률협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처럼 프로그램 기획하고 영업하고 하시는 스텝이 있고 직접 강의를 담당하시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컨설턴트 조직이 있는 여러분들 같은 스텝으로 출발을 해서 저는 이제 뭐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을 저서하고 번역서 합쳐서 한 16권 정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번역서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책을 좀 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능률협회에서 캐리어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로 하는 영역이 이제 글로벌 벤치마킹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벤치마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벤치마킹 전문가라고 해서 해외 기업을 한 440회사 이상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28개국의 188개 도시를 돌면서 지금 7년 차인가요? 예. 경영 컨설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갭을 통한 갭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글로벌 벤치마킹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달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갭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60분으로 들었는데 지금 링크 받으면서 90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저지연 5G 시대에 초지연 2G 강의를 천천히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표님 중간에 쉬는 시간 좀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지금 쉬지도 않고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참. 예.
쉬엄쉬엄 노는 것처럼 진행하시죠. 뭐. 네, 그래서 60분 정도나 혹은 90분 정도의 글로벌 벤치마킹에 대한 혹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은 다 아시는가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같이 좀 소통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 다 아십니까? 아니요.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예. 그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이 제품 개발에 있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why, how, what의 순서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이제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이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다루는 비즈니스 쪽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 경영혁신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why, what, how의 순서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신입사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치에 올라오셨겠습니다만,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 안 해주고 what부터 들이대는 거죠. 그죠? 이거에 저거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요즘 들어서 이제 MZ 세대들이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업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것을 그동안에 조직에서 많이 설명을 안 해주고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 후배 세대들의 답답함이 발생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영혁신이나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why, what, how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비로소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해리의 골든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제 영어 이름이 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은 제품 개발은 why, how, what. 왜?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제품, what의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why에서 출발해서 how가 이제 프로세스로 조직 내부에 적용이 되고 what이라고 하는 제품이 보여지지만, 인간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거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그거 뭔데? 그것에 대해서 비로소 환기가 되고 호기심이 일어나요. 그 왓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는 형태로 why, what, how의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고, 은연중에 우리도 산업교육기관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수 설계의 흐름을 보면 그게 90분짜리든 뭐 4시간짜리든 3일짜리든 why, what, how의 순서로 교수 설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왼쪽 위에 그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목적. 영리 추구. 이윤 추구, 영리 추구. 예. 제가 2096년도에 능력에 들어와서 2004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2004년도부터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한 18년 정도 계속 던지고 있는, 20년 정도 던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윤 추구, 영리 추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빨리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답은 이제 왼쪽 위에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는 그러면 사단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리를 추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법인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합이 법인인 겁니다. 특별히 인격을 부여해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에서 조달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자체에만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조달은 외부에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웃풋에만 집중해라 라는 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입니다. 근데 영리법인인 기업은 왜 다르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영 자원의 조달까지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의 상대적인 의미로 회사법인,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설명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윤추구입니다라고 그래요. 사단법인은 이윤추구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윤추구를 하고 있나? 뭐 이런 혼란이 좀 없어집니까? 저는 신입사원 때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해본 결과가 대부분의 협회 사단법인들은 상당히 그 기능이 약하죠. 근데 우리 한국농림협회는 생산성본부나 표준협회는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아웃풋을 내는데 집중할 수가 있지만 이 한국농림협회는 일반적인 협회가 하는 기능이나 역할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거죠.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회원의 회비로만 다 충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어찌됐든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윤만 추구해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원래 오늘 특강 주제가 또 지속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시대적인 과제가 지속 가능성이 시대적인 과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요. 2021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진입을 한 그 이유가 뭐겠느냐.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뭐 제가 이쪽 업종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의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영혁신 기법 가운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려고 하는 경영혁신 기법이 뭐냐.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와 상대방과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과 지식, 방법론을 습득을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대한민국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요일 오후 2시 시간대 너무나 졸리고 피곤한 시간대인데 굉장히 뜨겁게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지부 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의 입지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외로 나가는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벤치마킹은 경영혁신 기법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휴넷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도 결국 경쟁자와 나와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것이냐. 휴넷이 참 극성장했죠. 제가 능력회 다닐 때 97년도, 8년도 IMF 때 휴넷에서 평생회원 모집할 때 그때 월급이 63만 원인가 그랬는데 한 60만 원짜리 평생회원을 제가 가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휴넷이 초창기 기업일 때부터 저는 휴넷이 참 매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의 미래에 일정 부분 좀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자, 이제 넘어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산업교육에서 다루는 주제와 사실 일치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이슈를 다루죠, 그죠? 이슈. 그 다음에 트렌드, 메가 트렌드, 그 위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에서 주로 다루는 가장 큰 범주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슈와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직원들을 해외로 다 보내자, 뭐 이런 것들은 또 일부 대기업이 아니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만, 우리가 산업교육 업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돌멩이 그림 보이시죠, 그죠? 예, 마이크를 가급적이면 좀 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예. 보입니다. 예, 돌멩이 그림 밑에 석기시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벌써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지금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무슨 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 예. 가장 먼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 법칙이 적용되려면 최초에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 분 나오실 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지금 시대는 뭘까? 제가 대단히 어찌 보면 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하고 밑에 글자하고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잖아요, 그죠? 힌트를 많이 드린 겁니다. 대답을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셔도 되잖아요. 졸린 시간에.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그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답변하시는 분이. 디지털 시대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게 이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일 것 같다.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일 것 같다.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능력회가 전달해야 될 이 시대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 시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대를 이미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회를 구축하자고 많이 요새 슬로건이 나오나요? 어떤 사회를 만들자. 공유시대입니다. 저탄소 사회. 공유시대. 예? 공유시대. 공유시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탄소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예. 지금 시대의 이름은 탄소 시대입니다. 탄소 시대. 그러니까 석유와 석유 추출물, 석유 화합물이 없으면 단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패러다임으로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의식주의 모든 것, 뭐 하다못해 비타민까지 전부 다 석유로부터 혹은 석탄으로부터, 석유 화합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크게 탄소 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시대는 매장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곧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워닝이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대를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저탄소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카본 프리가 시대적인 과제로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지금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과 동력원, 그 다음에 상품의 기본이 탄소로부터 나온다,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예. 지금 시대는 탄소 시대다. 탄소 시대 혹은 지금 우리가 과도기니까 다음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요 그림에서 쉽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석기 시대 한 중간에 정중앙에 사는 사람은 전쟁 났다 그러면 뭘 들고 모일까요? 석기 시대 한 중간에 사는 사람이 전쟁 났다 그러면 뭘 들고 모여야 돼요? 돌을 들고 모여야 되죠, 그죠? 네, 짱돌을 들고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석기 시대잖아요, 그죠? 청동기 시대 한 중간에 사는 사람은 뭘 들고 모여야 돼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모여야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 한 중간에 사는 사람이나 청동기 시대 한 중간에 사는 사람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거 안 여쭤보니까 공감만 같이 하시자고요. 근데 요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중간에 사는 사람만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사람들의 눈이 무조건 전쟁 났다 그러면 돌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짱돌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와 관련된 에피션시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은. 기존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가장 안심이 되는 짱돌을 내려놓고 청동기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기적 인간들에게 시대적인 과제가 바뀌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산업교육기관의 종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라고 여쭤본 것들은 꼭 탄소 시대가 답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근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큰 인식의 틀 안에서 이것이 이전과 어떤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놀랍게 빠른 속도로 전환해온 결과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상을 결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결국 그거예요. 21세기의 시대적인 과제가 과연 뭐냐?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과제는 뭐냐?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냐? 문제에 대한 디파인과 그에 대한 답이 뭐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거고요. 질문의 영역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나 해외 연수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도구 툴박스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주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툴박스 여러 개가 있지만 해외 벤치마킹을 하시죠라고 설명하거나 설득지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일 거고, 여러분들은 교육, 연수, 컨설팅 모든 비즈니스 아마 다 다루시는 입장에 있으실 거니까 최적의 해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Y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안들,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글로벌 벤치마킹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비교예요. 무조건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연수가 가능해지는 이유도 무조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길 벤치마킹하러 간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곳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행사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크라는 건 나의 위치를 찍는 거기 때문에 나의 위치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한 어떤 삼자와 나보다 더 나은 삼자 사이에 어딘가에 내가 있다라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그런 의미에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더 잘하기 위한 BP,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그들이 하는 바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킹 만능론은 뭐든지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벤치마킹 무용론은 남의 옷을 내가 입어도 안 맞는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백날 따라해봐야 의미 없다 하는 건데, 실제 글로벌 벤치마킹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벤치마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영업 멘트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벤치마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용과 적응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적용과 적응의 문제. 어플리케이션과 어댑테이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하나는 제대로 잘 배워와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죠. 뭐 맞니 틀리니 따지기 이전에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적응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건 토양과 문화의 영향을 그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수준, 우리의 문화에 맞게끔 그것을 얼마만큼 변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타협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변용하는 능력, 역량이 있어야지만 벤치마킹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벤치마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핵심 성과지표, 벤치마킹 파트너 결정.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현업에서 제일 어렵죠. 어떤 기업을 방문할 것이냐와 방문할 수 있느냐. BP가 뭐다라는 걸 누가 다 알아도 삼성 반도체 공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이거가 또 실제 사업에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벤치마킹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 그 데이터 수집이나 고객의 개선사항 구현하고 추적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하단에 그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영혁신 도구 중에 경영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1위가 벤치마킹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꼭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가 또 능력회이기도 한 거죠. 저희 같은 나와서 이제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에서 의사결정할 때, 야, 딴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그러면 뭐 능력회랑 했답니다. 그러면 그럼 능력회랑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로서 출연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넘버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는 제 업만 빼면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도구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업에도 다 적용되고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상위 경영도구 10개를 보고 저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의 힌트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개 연수와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왓에 대한 얘기니까. 해외 연수, 이 비즈니스에는 글로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는 공개 연수와 해외 연수,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다 잘 아시겠지만 공개교육과 사내교육 있죠, 그죠? 그죠? 네.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공개교육과 사내교육은 뭐가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람을 모으는 건 공개교육, 고객이 해달라는 날짜에 우리가 강사를 보내는 건 사내교육.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개연수는 설계 사상이 연역적 프로세스죠. 네. 연역적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결론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기획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MA가 보여주는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은 이겁니다. 신청하십시오. 이거예요. 21세기의 시대적인 과제는 이거다. 한국의 과제는 이거다. 우리 회사의 과제는 이거다. 그거를 뭐 이슈를 다루던, 트렌드를 다루던, 메가 트렌드를 다루던, 패러다임을 다루던 디파인을 KMA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이거다라고 KMA가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되거나 설득된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참여해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설계 사고가, 설계 원칙이. 연역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크고 담대하고 기획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는 거기도 하고 대부분의 어떤 매니저들 만났을 때 공통적인 고민이 최근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의 스텝이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프로그램 좀 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서 윤문하고 회사 로고 달아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뭐 라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96년도에는 특히 국제부는 컨설턴트라고 하는 라인 조직이 없고 솔루션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에 제시하는 기획을 전부 스텝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능률협회 국제부 인원은 전부 다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사람을 모으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100% 프로그램 기획을 스텝이 담당을 했었다. 그리고 다른 교육 파트들도 제가 있었을 때에는 스텝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량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컨설턴트들이 스텝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죠. 강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로 배정하느냐, 누굴 염두에 두고 이 드라마 원고를 쓰느냐라고 하는 작가 눈치를 배우들이 볼 수밖에 없듯이 스텝이 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설턴트 분들이 회사에 열심히 와서 스텝들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응원했던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느냐, 과거와는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량은 필요합니다. 공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KMA가 갖고 있던, 개인들이 갖고 있던 KMA라는 조직에 뭐 대단한 역량이 쌓이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역량들이 사실 KMA라는 브랜드를 수십 년간 맞춰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다라고 하는 무게감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설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냐, 제대로 디파인 된 거냐, 솔루션 또한 제대로 설계된 거냐. 오기 싫으면 말하라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내연수는 설계 사상이 반대죠. 비납적 프로세스입니다. 고객이 RFP를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RFP를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그 독해력만 좋으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내가 뭐가 필요로 한데 혹은 뭐가 고민인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답이 있으면 좀 줘봐라 라는 거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디파인은 이미 사전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답을 고객이 모르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미납적으로 고객이 준 정보에 입각해서 그러므로 이렇다라는 것만 잘 설계를 하면
제안서의 전반부는 고객이 한 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옮겨 적고 뒷부분만 정리를 잘 하면 수주 영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내연수는 귀납적 프로세스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업적으로 봤을 때 공개연수는 내가 이거 좋습니다 하십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역학관계에서 고객이 확실히 갑입니다. 근데 사내연수나 사내교육은 고객이 답답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제가 갑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쪽이. 그래서 뭐 반드시 그게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은 2007년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17년간 나가서 그 대면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업력이 완전히 죽은 조직입니다. 다만 오는 니즈,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걸 좀 풀어줘라 그러면 아주 진지하게 달라붙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GBC의 리피트율은 100%입니다. 제안서에도 쓰지만 저희하고 아직 일해보지 않은 회사는 널리고 많은데 한 번만 하고 땡친 회사는 없다. 능률업회는 뭐 대부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회사가 없으신 거니까 리피트율로 보면 당연히 100%이겠습니다만 내가 핸들링하는, 내가 한 사람의 어떤 담당자로서 나의 고객들의 리피트율이 과연 100%냐. 저는 직원들한테 사실 리피트율 하나만 요구해요. 리피트율 100%. 목표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서 저희 회사는 BEP가 목표고 똔똔만 해라, 밥값만 해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만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사내연수의 프로세스, 공개연수의 프로세스가 담고 있는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된다.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3년 동안 그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죠.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이 좀 안 됐었습니다, 저희도.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지속 가능성이 기업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과제라 했고, 그죠? 결국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유지 존속이 먼저잖아요. 이익은 두 번째고.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5만 가지 소리를 다 해도 그걸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자생할 것이냐, 공생할 것이냐, 기생할 것이냐 전략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큰 틀을 잡아놓으면 혼자 독고다이로 이 시장을 독점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면 자생인 거고, 그죠? 요새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혼자는 어렵지만 주된 틀을 내가 제공함으로써 공생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할 것이냐라는 거고, 내 역량상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어도 시장을 제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면 붙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기생.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멋지게 표현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물에 자꾸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기업은 연력학에서 말하는 고립계, 에너지나 열의 교환이 전혀 없는 게 고립계죠. 그 다음에 닫힌 게, 물질 교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닫힌 게, 지구구 같은 경우가 닫힌 게예요. 태양 에너지나 우리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교환은 외부와 이루어지는데 물질이 지구로 들어오진 않죠. 간혹 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뭐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운석이 떨어진다 정도가 물질이 외계에서 들어오는 거지. 지구 같은 경우가 닫힌 게이고, 열린 게는 물질 교환도 되고 에너지 교환도 되는 그런 게를 열린 게라고 합니다.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열린 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 수 있고 같이도 살 수 있고 기생해서 붙어서도 살 수가 있는 존재다. 그것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틀, 서스테이너빌리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단순화해서 보면 자생할 거냐, 공생할 거냐, 기생할 거냐 뭐 이런 틀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제안서를 쓰거나 영업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자, 벤치마킹이 다루는 문제와 문제 해결은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모든 기업이 지금은 지트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도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틀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이라고 하는 틀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본질은 문제 해결이다. 다시 또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네, 유지 플러스 개선이다. 네, 한 분만 동의하시나요?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이 질문도 사실 뭐 제가 강의한 시점부터도 따지면 2004년도부터 계속 던진 질문이에요. 단 한 분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이 없어요. 벤치마킹 가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다.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기업 방문을 가요. 그리고 개선 사례나 혁신 사례, 경영혁신 사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가한 한국의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막론하고 100이면 100 어떤 질문을 하느냐. 대단히 훌륭한 개선활동이나 혁신활동으로 커다란 성과를 내셨는데 그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이해를 합니까? 어떠세요? 다른 회사 가서 막 이런 거 잘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성과 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한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까? 어떠세요?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네, 근데 100이면 100 그 질문을 하세요. 뭐 저는 통역도 하니까 그걸 통역을 하고 일본 업체에 답을 다시 전달을 해주고 벤치마킹을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니 첫날에는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라고 다 동의한다 그러시더니 여러분들은 다 일은 유지라고 생각하시냐? 왜 개선 활동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 주냐고 묻느냐? 내 월급에는 유지하는 일과 개선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에 다 동의한다고 해놓고 첫날부터 벤치마킹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동의한다고 해놓고 기간 내내 그 명제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질문들만 하고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하실 거냐.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 뭐 직무 분석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다 그러면 인사팀장이나 상사의 일반 관리 아래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죠. 그죠?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실무들은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새로운 인사 규정이나 인사 제도나 인사 정책을 개발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개선하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유지하는 업무의 비중이 큰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선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 차이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유지 플러스 개선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내느냐라는 작업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동의도 하시나요? 네, 예, 동의하신다고 보고요. 제가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내 스스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사람이고 월급 받는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애티튜드를 결정하고 일을 해야 성과가 나든지 나고 신바람이 나든지 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월급 받을 때 제일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일을 안 하고. 근데 월급 받을 때 제 자세는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일하신다면 남다른 성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면 그 유지라고 하는 건 회복의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를 해요. 개선이라는 건 향상의 문제 해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뭐 이 명제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토요티즘이라고 제가 쓴 책을 사서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서 보시기 싫다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100% 문제 해결인데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의적인 문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속성을 쪼갰을 때 회복의 문제와 향상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을 할 줄 알아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이런 게 문제인데 라고 했을 때 이게 회복의 문제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구나. 향상의 문제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구나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방전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려면 진단의 틀, 이 문제를 어느 카테고리로 일단 대분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객의 얘기를 들어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객이 컨설턴트를 먼저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필터링된 결과가 컨설턴트에게 전달돼서 프로그래머가 되기 때문에 최초의 고객 접점에서 듣게 되는 고객의 이야기가 이게 회복의 문제를 다루는 거냐 향상의 문제를 다루는 거냐 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일단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의 목적은 결국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동, 사고와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앞으로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과제가 또 남는 거죠. 향상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근데 패스트 팔로워일 때 일본 따라잡아야 된다. 미국 따라잡아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인간의 행동,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산업교육업계가 집중적으로 써먹은 방법이 뭐냐? 위험론이었어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멈추면 죽는다. 혁신이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는 순간 쓰러진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맞죠? 그죠? 네, 변화야 산다. 맞습니다. 위험론에 입각해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는 방법론을 고도화했고 그걸 가장 잘하는 곳이 능력협회였던 겁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 나라가 되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선배와 능력협회가 1962년 3년도에 1962년도에 능력협회가 생겼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였다 이거예요. 국민소득 뭐 60불 이 정도 수준의 꼴찌였던 건데 기업의 능률운동을 주도하자라고 능률협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 불과 50년, 60년 만에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근데 좋든 나쁘든 그때의 혁신 방법론은 위험론이었다 이겁니다. 위기의식만이 사람의 의식과 사고와 행동을 바꾸어내는 어떤 전가의 보도였다. 설계 원리가 다 그거예요. 인트로가 결국은 경영환경의 변화 이해 뭐 이러지만 설명이 아니죠. 협박이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기분 좋게 교육받으러 왔는데 뺨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더 먹혔어요. 수십 년간. 석기시대 때는 그랬다 이겁니다. 지금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위험론의 반대에 있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뭐 스탠다드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고정관념, 상식, 주어진 대로 사고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디파인을 제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라는 거라서 제가 어찌됐든 뭐 선배라면 선배 먼저 경험했다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진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상론이라고 하는 건 고전 소설 양반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양반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양반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아십니까? 네. 예. 그게 고전의 조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고전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고전이 뭐냐? 정의해봐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 거의 없다. 극소수만 그 원전을 찾아서 봤다라는 거죠. 양반전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다 아시죠? 아시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번 졸부가 양반이 아닌 사람이 상민이겠죠. 그죠? 네. 돈으로 양반 자리를 삽니다. 사서 드디어 양반이 됐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양반은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맨 끝에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때려치는 걸로 끝나죠. 그게 위상론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청바지 입고는 보도블록 위에 앉을 수 있지만 알마니 입고 보도블록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위상론이에요. 이제 산업교육이 혹은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의견 제안자, 경영자들이 과거와 같이 위험론만으로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먹히겠느냐. MZ세대들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 MZ세대라는 그 특정 연령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축적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가 이제 탄탄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유지하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고와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산업교육기관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저는 한국 내에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먹고 산다고 봅니다. 한국에는 솔루션이 아직 없구나. 해외 모시고 나가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상론에 입각한 교수 설계에 대해서 제 친정이니까 능률협회가 다시 한번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을 지난 세기에 훌륭하게 수행했듯이 위험론만이 아니라 위상론에 입각한 교수 설계 방법론을 컨설턴트들하고 토론을 하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해외에 삼성의 전 세계 해외 법인의 현체인들하고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해외 공장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한국 선생이나 일본 선생은 와갖고 더럽게 깨기만 한대요. 발로 차고 욕하고 현장에 공장에 지도를 할 때요. 근데 백인 선생들은 와갖고 칭찬해주고 간다. 잘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움직이느냐에 대한 신념 체계가 매를 들 것이냐, 그죠? 당근을 들 것이냐를 결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어느 거가 답이다. 혹은 뭐 이제 위험론은 무조건 끝났고
위상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세대 간의 의견 차이나 의사의 차이가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위험론에 의한 동기부여와 위상론에 의한 동기부여 두 가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고객들에게. 그리고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우리의 역사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아니 세계 10위에 있는 나라가 못하면 언제 해요? 누가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위상에 대한 정의, 거기에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뭐 7등, 6등, 5등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쪽을 자극하는 맨날 그 안전의 욕구나 그죠? 이런 낮은 욕구만 자극하는 교수 설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욕구나 인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회복의 문제는 대개 솔루션이 뭐냐? 인프라나 표준류 정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키기로 했는데 안 지켜서 일어나는 일들. 이미 있는데 행동을 안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회복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가볍게 로마가 기원 후 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18세기가 되어서야 영국이 이제 100만을 넘어가면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류 집단은 180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질 수 없었을까요? 뭐가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도시의 조건 가운데 아예 대도시의 출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1800년 동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경사회. 농경사회. 예. 그러니까 로마 멸망 이후에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1800년간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물을 먹이고 대소변을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로마는 갖추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는 갖추지 못한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로마 시대 길 위를 달리고 있고요. 수도도 로마 시대 때 만들어놨던 수도를 쓰고요. 하수구도 로마 시대 때 하수구를 지금도 씁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시스템을 로마가 갖추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일이나 향수라고 하는 건 하일은 길거리에 똥이 너무 많이 있어서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똥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피해가기 위한 대응으로 나온 게 하일이에요. 향수는 물이 부족해서 충분히 씻을 수가 없으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숨겨보자 라고 하는 게 향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프라, 표준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그러니까 뭐 안전사고라든가 뭐 이런.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정말 뭐냐. 그게 회복의 문제다 그러면 인프라나 표준류 정비. 표준류가 있다 하더라도, 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준수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지키지 않는 행동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빠르다라는 거죠. QCD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업무 공유 툴에 대한 관심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 가시화가 그전에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를 주로 얘기했다면 되어 있으면 그 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다. 향상의 문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죠. 매출 목표 뭐 이런 것도 전년도보다 낮게 잡는 조직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저희 회사 하나 있을 때. 항상 디자이어드 퓨처 스테이트.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뭐냐.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죠. 근데 그 목표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뭐 빅이슈라고 할까요? 메가트렌드, 패러다임과 관련된 게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카본 프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있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DX 기술적인 부분에서 DX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실 DX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조금 더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능률협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보니까 글로벌 연수, 글로벌 교류, 글로벌 교육 뭐 이렇게 메뉴가 있더라고요. 근데 클릭을 했더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요는 뭐 2019년도 걸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능률협회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지부에 계신 분들이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상품을 다 다루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다 이해하고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이해만 시키면 또 일이 됩니까? 그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부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필요 역량은 여러분들의 탤런트와는 별개로 필요 역량은 어벤져스여야 돼요. 능률협회. 글로벌 벤치마킹만 봐도 프로그램의 숫자나 이 스팬, 인더스트리와 펑션을 다 다룹니다. 그걸 이해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능력표는 크게 보면 컨퍼런스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델리게이션을 파견하는 축이 크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지금 시대적인 과제가 이런 거야. 이걸 잘하는 데가 BP가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어. 가서 보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조직 문화 바꿔야 돼. 창의성, 창조성이 중요한 때야. 접게. 단순히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해야 돼? 오모테나시. 일본이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아무리 유럽이 선진국이라도 유럽의 호텔에서는 프런트에 있는 직원이 잔돈 던지잖아요. 손으로. 그죠? 예. 미국 비행기 백날 타봐야 승무원들이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짝다리 잡고 웰컴 오버드 그런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죠. 네. 우리나라 비행기 타보면 다르잖아요. 확실히. 네. 그런 식으로 어디가 잘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단순히 돈 벌자고 이거 기획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 지부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본회에서 기획할 때 본회에 있는 양반들이 이걸 원페이지로 정리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늘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항상 줄이는 거고요. 줄이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전체상의 머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려는 거냐. 그 역량과 관련된 거니까 how로 넘어가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능력협회의 인재상을 찾아봤어요. 다 아시죠 이거? 예,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멀티플레이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업가형 글로벌 오거나이저. 두 번째가 주인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진 K-메인. 첫 번째가 삼위일체형 컨설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형 컨설턴트가 뭔지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 말씀에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3일 체험 컨설턴트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기획, 기획, 마케팅, 사업 운영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줄 아는 컨설턴트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KMA의 인재상과 저희 회사의 인재상은 동일합니다. 기획과 영업과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회의 인재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비춰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벤치마크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전 영역의 인더스트리, 인사라 하더라도 건설회사 인사, 식품회사 인사, 제약회사 인사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인사, 총무, 마케팅, 영업, 품질, 생산, 개발, 모든 인더스트리와 모든 펑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부에서 한국능률협회를 대표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산업의 모든 펑션에 고객들이 연락을 하니까요. 그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겁니다. 3일 체험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 기획과 영업과 수행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재사항을 뽑을 때 이런 사람 와라라는 건데 5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그러면 이미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후배들한테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일을 왜 하는 거죠? 라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이끌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표준협회와 생산성본부는 정부가 재원을 내주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보세요. 표준협회나 생산성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창업해서 먹고 사는 분 거의 없습니다. 네. 자생력이 없어요. 능률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되 거기에 필요한 재원까지도 스스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면 회원사의 회비 가지고 할 수 없는 담대한 사업과 담대한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야 이걸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신입사원 때부터 훈련된 집단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능률협회를 다니다가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삽니다. 그런 역량들을 배울 수 있는 사관학교라는 거죠. 제가 협회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능률협회 출신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능률협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의 수단이 프로젝트인 거고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제일 잘 아니까 고객 만족시키라는 거죠. 고객이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걸로 인정해 줄게. 근데 그 고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인더스트리, 전 펑션에 있는 고객들이 연락이 온다. 지부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역량이 뭐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하셔서 필요하다면 조직에 요구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안 남았지만 이 과도기가 이제 거의 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죠? 다음 네. 청동기 시대로 거의 넘어가는 게 거의 완료돼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미 남들은 딴 무기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계속 돌만 주는 조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야 청동기라는 게 있어 좀 알아봐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무장 제대로 시켜서 전선으로 내보내게 해라. 제가 협회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니 교육기관이 왜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안 시키냐고 현직에 있었을 때 좀 불만을 가졌던 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것 같아서 예,
우리 조현희 부국장님을 비롯해서 높은 분들 계실 때 따로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드립니다. 네, 그런 지원도 좀 잘 해주십시오. 자, 이런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 비참한 육체 노동자와 생기발랄한 지식 근로자가 있다. 나는 교재와 간식을 나르는 육체 노동자인가? 나는 지식과 통찰을 나르는 지식 노동자인가? 능력협회에서 지부에서 일한다는 건 뭐냐? 조직은 나를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주고 있고 나는 나를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주고 있느냐? 돈만 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실감이 되는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왜? 가장 지루한 월요일 날, 가장 졸린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뭘 하신대요. 근데 거기 와서 뭐 좀 얘기하자 그러니까 저 사실 훨씬 전에 들어갔다가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나왔다가 2시 20분에 시간 맞춰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 겁니다. 네. 스스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또 후배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는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노동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저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강단에 서거나 가르친다는 사람들의 모랄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남의 강의 한두 번 듣고 저도 그 강의합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저도 뭐 특강 뭐 잘해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의 얘기를 듣고 옮기는 건 안 합니다. 지식노동자로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년에 뭐 한 150권 정도는 책을 보고요. 지금까지 한 10,000권 정도는 독서를 한 것 같고 코로나 때 아무 일이 없잖아요. 해외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3년 동안 제가 연극을 388편을 봤어요. 왜? 다음 시대는 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가 아니고 느끼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고 놀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라면 제가 고객과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대화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 문화의 힘, 문화를 이해할 줄 알고 그런 용어를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저 말하는 거 보면서 좀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극히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인 거를 한때 지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좀 딱딱한 분위기도 좀 있고 냉정한 분위기도 좀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한 20몇 년간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문화의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1년에 100편 이상 연극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식 근로자가 돼야 된다. 지식 노동자가 돼야 된다. 교재와 간식을 나르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는 안 된다. 뇌 근육이 두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학습인으로 성장이 되고 오늘과 같은 날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겠습니다만 학습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조직 학습과 학습 조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조직은 나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냐 아니면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양식을 주는 성장을 시키는 조직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줄 알아야 되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기꺼이 거기에서 학습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동료와 후배 집단을 변화시켜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네가 성공했냐 그러면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 되어야 된다. 학습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회사 인간이 아니니까 개인의 영역으로 다시 가보면 인간의 기억은 세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차 기억, 그 다음에 신념 기억. 절차 기억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영화나 책이 말하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마라. 파란 불에는 건너라. 다른 사람한테 불쾌한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그죠? 룰과 관련된 기억이 절차 기억이에요. 가운데 위에 그래프 가운데에 있는 신념 기억은 난 이게 좋아. 저거 싫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기억이에요. 평생 언제예요? 한 중고등학교부터 사춘기경부터 시작이 돼서 평생 어느 정도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임혜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파란색이 뭐냐면 학습기억이에요. 배워서 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 피크가 되죠. 그죠? 네. 놀랍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직장 들어와서 한 3년 지나면 다 반납합니다. 교과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기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야, 잘리지 않을 만큼만, 중간만 가자.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자. 그래서 학습 기억이 점점 줄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의 비중이 커집니까? 신념 기억의 비중이 제일 크죠? 네? 오른쪽 그래프의 윗단을 보시면 신념 기억의 비중이 제일 커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필연적으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빈정대고 안 들으니까 정말 고민을 해봐도 뇌가 이미 신념기억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절차기억과 신념기억은 비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일정하게 선으로 쭉 가죠. 거의 변화가 없는 기억이에요. 학습기억만이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오늘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놈의 나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형 인간은 학습 기억이 그냥 계속 줄어들어서 한 50살쯤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럼 집에 가는 양반들이고요. 사회형이라는 게 뭐냐면 잘리지 않을 정도의 학습만 지속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컴퓨터 나왔다. 그럼 컴퓨터 배우고. 그죠? 인터넷 나왔다. 그럼 인터넷 배우고. 짜응도 좀 배워야 된다. 그럼 짜응도 좀 배우고. 눈치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럼 눈치도 좀 배우고. 그래서 잘리지 않을 만큼만 배우는 사람들이 사회형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비중들이 또 꽤 높겠죠. 근데 그래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바로 밑에 보면 취미인, 독서인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를 해라, 다양한 독서를 해라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재가 풍부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뻔한 결과를 향해서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차기억과 학습기억과 신념기억의 합이고 그 중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억은 학습기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능률협회를 다닌다라는 게 나와 국가와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학습기억을 주장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도 언제나 제 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생계를 떠난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능률협회 다니면 뭐 밥 먹고 사는데 어려울 정도의 급여는 아니실 거니까 생계를 위한 일을 빨리 버리시고 나와 내 주변과 기업과 국가와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얼마나 재밌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바라보는 과정이 내가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하는 일이다. 이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뭐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돌아보면 어느새 한국 기업이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꿈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거였어요. 96년도에 들어왔을 때 국제부에 있을 때 버스 타면 제 꿈은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을 벤칭하지 않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거의 다 다가왔어요. 너무 빨리 오면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게 되는 위협 요인이 생길지 모르지만 정말 자랑스럽게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꿀린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생각 자체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 거기까지 오는데 제 한평생이 상당한 공헌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실제적으로 가지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면 능률협회 지부에서 일을 한다는 건 슈퍼맨, 울트라맨, 어벤져스가 돼야 된다. 전 산업과 전 영역의 인더스트리와 펑션을 다 다루기 때문에 I형 인재, T형 인재, 파이형 인재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기업도 보면 어느 놈이랑 싸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기존에 아는 경쟁자가 아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교재를 보면 파이형 인재까지 나오고 끝이다는 거죠. 그걸로 시대적인 과제 대응이 되느냐?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단계를 그냥 으뜸 원자를 써서 으뜸 인재가 돼서라고 해서 홍섭이라는 말을 비호화하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복수의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제너럴한 지식을 갖는데 모든 산업을 다 어떻게 또 전문적으로 알아요. 그죠? 어려운 거죠. 근데 고객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텍스트나 영상을 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왕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굵직한 파이프 2개로 이루어진 으뜸 인재가 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지원도 조직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발령도 그렇다고 봐요. 지방근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기획이나 영업에 있어서 최고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다 가보셨나요 혹시? 일본의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나요? 에버랜드는 가보셨나요? 예. 디즈니랜드가요. 에버랜드도 구조는 똑같습니다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시금 파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놀이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알바를 하는데 어떤 알바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 그러면 놀이기구에서 사람들하고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손짓발짓 해가고 막 웃기고 이런 어트랙션 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알바 자리는 청소하는 알바입니다. 알고 보면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게 청소하는 사람이고요. 고객들이 뭔가 모를 때, 답답할 때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알바 붙잡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고민과 가장 많은 접점을 누릴 수 있는 게 청소하는 알바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청소하는 알바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의 크기가 가장 큰 게 청소하는 알바예요. 그래서 일본 디즈니랜드에서는 청소하려고 서로 난립니다. 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배속을 받을 때. 업에 대한 정의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만들 것이냐. 제가 가끔 일본에서 저도 연수 때문에 할 수 없이 버스 기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툴툴대고 서비스가 나쁜 기사한테 그래요. 운전하는 게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게 싫으면 화물트럭 운전을 해라. 너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서비스업이다. 운전하는 게 네 일이 아니다. 업에 대한 정의를 바꿔라. 사람 만나는 게 싫으면 화물해라. 돈도 더 받는데 왜 여기 와서 관광버스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만드냐. 내 일이 쓰레기를 만드느냐. 내 일을 보다 더 어떤 높은 수준의 무엇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도 필요하지만 역량, 탤런트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전반적인 걸 좀 이해하셔서 으뜸인재가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런 순환을 일으키려면 핵심 인재들을 지부에 발령내는 인사제도나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 자리를 갔다 오면 협회에서 더 잘 된다. 지부에서 지방 조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 본회의에 올라와서 잘 되더라. 이런 정책적인 인사적인 시범 케이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외발적 동기 이전에 여러분들 내부에서 여러분들의 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매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죠? 알만이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정의하신다면 개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디 갖다 놔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다고 보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벤치마킹 얘기로 돌아가면 크게 이제 우리 시대적인 과제는 뭐냐? 국가적인 과제는 뭐냐? 기업의 과제는 뭐냐? 그 기업의 과제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슈, 빅 이슈, 트렌드, 메가 트렌드, 패러다임까지를 다룬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루는 영역과 동일하게 같다. 단순히 오늘 들었으니까 지금 시대는 탄소 시대입니다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시대를 명명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미래를 만들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의 이름을 결정하는 게 우리다. 저는 산업교육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진로에 나름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한번 찾아봐라. 뭐 강제로는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고 실제 그런 선택들을 저희 아들이나 딸이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작업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다.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다음 시대의 이름이 결정된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이 생존하는 방식은 사람이 생존하는 방식도 똑같아. 자생할 거냐 공생할 것이냐 기생할 것이냐. 어느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다. 기생도 전략이에요. 조직 내에서 내가 나가라는데 버티고 있자. 그것도 전략입니다.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 회복의 문제와 향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제약 속에서 일하는 것이다. 뭐든지 충분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문제를 과제로 바꾸고 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4시까지인데 1분 오버됐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빨리 갈까요? 아까 그 뜨거움을 식혀놓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9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오신 김혜성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바로 나가면 되나요?